정책 관련돼서 이 선포식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비메모리 육성 방안, 지원 방안을 정부 쪽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책이 발표가 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드린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문을 열겠습니다. 4월 30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진통 끝에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오른 법안은 최장 330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청원 중 최다 동의를 받을지 관심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60원을 돌파하며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내수용 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참작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증권부 신양섭 기자 함께합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솟는 환율, 약인가 독인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환율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하루 좀 주춤거리나 싶었는데 오늘 또다시 오르네요. 1,160원 선 넘어서는 상황에서 지금 한 4원 넘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신 기자, 지난주에 연일 고점을 경신했던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동안의 좀 추이가 어땠는지 환율의 움직임 한번 짚어볼까요? 사실 2월 말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 한 1,120원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성장률 발표가 있었던 날 이제 1,16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2017년 1월 이후에 약 2년 3개월 만에 1,160원 선에 오른 셈입니다. 이게 2월 중순까지는 1,120원대였는데 이렇게 올랐다는 건 이제 2달 만에 무려 40원 이상이 급증한 셈이지요. 네,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라기보다는 이제 달러의 강세가 맞는데요. 이제 주요 통화국 대비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미국 현지 시간 26일을 기준으로 98까지 치솟았는데요. 이제 2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강세가 됐던 건 이제 글로벌 경제 지표 대비해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너무 호조였기 때문이. 네. 사실 이 달러 인덱스는 EU의 유로,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 스위스의 프랑, 그리고 일본의 엔화, 스웨덴의 크로나,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달러 등 6개의 화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EU의 경제 수장인 독일이 이제 최근 경제 지표 부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았고 또 최근에 발표된 이제 기업 환경 지수도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부진했다 보니까 이제 유로화의 약세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았다 보니 이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봄 이후다라는 식으로 명확히 명시하면서 경제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커졌고, 캐나다도 이제 경기 둔화를 이유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 또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성명서를 삭제하면서 이제 경기 우려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도 지난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네네. 마이너스 0.3%가 나왔는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 좋은 수준인데, 국내를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반해 이제 미국에선 경기 호조가 나오고 있으니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3.2%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 예상치는 2.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너무나도 좋았던 경제 호조였고, 이에 반해 달러 인덱스 화폐 중에 세 곳이 약세를 보이니까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는 견조하게 강하고 이에 반해서 우리 경제는 뭐 성장률로 증명이 됐듯이 안 좋고 달러의 강세에 원화의 약세까지 더해지니까 이렇게 치솟는 환율이 나온 거고 좀 더 덧붙이자면 유가까지도 오르고 네. 거기다가 뭐 반도체 가격 하락하는 등 이제 수출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출도 부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얽히면서 이렇게 환율의 움직임이 나온 거고 사실상 중국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안화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요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먹히지 않는 시장의 움직임이 지난주에 나왔던 거고요. 일단 미국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의 성장률이 왜 이렇게 좀 강한지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적으로 이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게 잡았던 것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 이후에 가장 먼저 경제 성장을 위해 했던 게 이제 기업 감세였는데 법인세 인하였는데 이 감세 효과가 이제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이제 성장률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인식들이 되게 강해졌던 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멕시코 이제 장벽 건설을 두고 민주당과의 이제 대립이 길어지면서 그 연방정부 부분 폐쇄라는 이제 셧다운이 무려 35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행정부가 마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장률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좀 팽배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좋았고 하지만 또 이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도 이 약간의 이제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성 요인들이 좀 있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뭐 사실 무역 적자를 없애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보니까 이번에 1분기에선 순수출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순수출이 높게 나오니까 경제 성장률 3.2% 중에 1%가 무려 수출이다. 네. 나머지 뭐 투자나 이제 소비는 오히려 부진했다. 이런 인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경제의 3분의 2는 개인 소비인데 소비는 둔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사실상은 미국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인데 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건 좀 좋지가 않았다. 오히려 네. 수출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 보니 내부에서는 이게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런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목표치를 낮게 잡다가 이제 전망치가 낮았다가 괜찮게 나오는 거고 우리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가 마이너스에 맞자도 사실 정부에서는 꺼낸 적이 없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니까 상당히 큰 충격으로 좀 다가왔던 거고 이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지금 1,162원 현재 62원. 좀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도 이제 미국 경제지표 호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160원대예요. 1,200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환율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변수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환율을 예측하는 게 정말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섣불리 얼마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요. 대신에 이제 2분기 말부터는 이제 좀 달러 강세가 해소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달에 좀 이슈가 컸던 게 바로 배당 송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경제 성장률 부진과 더불어 배당 송금 이슈까지 터지니까 이제 원화가 약해졌다라는 네. 인식이 가는데 4월 지나면 좀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배당금이 약 7.7조 원 정도가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절반에 가까우니까 네. 약 4조 원 가까이가 외국으로 송금되니까 결국에는 원화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데 이제 이게 5월이 되면 해소될 거다. 그럼 네. 이제 원화 약세 요인이 조금은 해소될 거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조금 경기 개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유럽으로도 확산되면 이제 달러 강세를 낮추지 않겠냐. 또 5월이면 이제 정치 일정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네. 유럽에서 그렇게 네. 되면 유로의 반등도 나올 수가 있어서 네.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유럽이야 이제 지금 독일이 가장 중요한데 독일의 제조업 지표가 이제 2분기 말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달러 인덱스의 57% 정도가 유로화가 가중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유로화가 강해져야 바로 달러 약세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 경기 개선이 나오니까 이제 독일로도 이어지고 이에 따라 유로화도 다시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도 이제 오늘부터 하죠. 예, 오늘부터 네. 진행되니까 이것도 사실 변수인데 현재 이제
물론 경제가 좋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좀 언급이 나오거나 좀 이런 문구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제 달러 약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에서 이 금리와 관련된 그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러의 그 향방이 조금 달라질 텐데 좀 진정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변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백악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백악관에서는 지금 노골적으로 좀 50bp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경제가 이렇게 좋다는데 네. 압박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서입니다. 이게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은 2%인데 현재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발표된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연간 기준으로 1.6%가 나왔는데 2%는 많이 못 도달했고 심지어 지난달에는 1.7%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커들로 백악관 경제위원장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를 위한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제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건 사실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온다면 사실 재선을 신경 써야 되는 현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미리 나선 게 아닌가,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에는 지금 못 미치는 거죠. 네, 그렇죠. 3%를 목표로 하고 4%가 작년은 목표였는데 네. 그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제갈길을 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네. 자, 어쨌든요, 이제 관건은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속도로 움직이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금융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주식시장, 채권시장 뭐 각기 다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우려보다는 좀 나은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은 처음 쇼크가 있었던 날과 그 다음 날에 좀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좀 있었지만 그 규모가 생각보다 크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규모가 크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 이번 주에는 오히려 순매수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 압력이 좀 강해졌습니다. 네. 전날 기준으로 이제 3년물이 1.712%까지 떨어졌고 5년물은 1.743%까지 떨어졌는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75%인 걸 감안할 때 이제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원화가 약세니까 외국인들이 채권을 매수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것도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외국인이 이제 환차익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외국인이 나설 수 있는 그 타이밍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세요? 타이밍이라고 하시면은 가격선이 어느 정도 좀 더 올라야지 가능한 거죠. 일단 환차익에 대한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주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우선 뭐 환차익이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현재 많이 사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저가에 더 들어오기 좋은 환경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유망 있게 보고 있는 네. 것들에 대한 아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가야지 외국인이 사고 싶어하는 그런 레벨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네. 어떤 업종이 좀 매력적인 거예요? 사실 여기서도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환율이 오르면 사실 수출의 중심인 업종들이 좋고 실적들이 개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IT나 2차 전지, 바이오 시밀러들이 원화 약세일 때 가장 이제 수혜 업종입니다. 또 내수가 좋고 수출도 좋은 이제 뭐 IT 가전이나 IT 하드웨어 쪽이 괜찮습니다. 또 수출 비중이 높은 의류 업체들도 네. 괜찮습니다. 뭐 그리고
다만 이제 환차익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지금 환율에 대한 전망이 말씀드렸다시피 쉽사리 되지 않는 데다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고점이다, 너무 오버슈팅 됐다라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차익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거는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그래도 환차익을 노리신다면 아마 해외 부동산, 특히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 펀드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은 매력적이지 않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사실상은 수출주들의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 유리한 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수출 기업들 얘기 들어봐도 지금 워낙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생산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격 경쟁으로 가격을 낮추기도 좀 어려운 그 상황이고, 환율이 크게 득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또 맹목적으로 투자를 또 업종상으로 할 수는 또 없는 그 현재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업황 측면에서 IT가 지금 현재 뭐 반도체 쪽에 썩 또 좋지가 않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얘기를 해보면 지금 채권 금리가 지금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좀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우선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 쇼크가 있었기 때문도 있지만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경계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사실 뭐 6조 7천억 원 정도의 추경을 구성했지만은 이 내용으로 과연 경제 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도 좀 있는 편입니다. 사실 이번 경제 성장률 쇼크의 내용을 보면 주로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 예산을 보시면은 국채나 미세먼지 저감 쪽에 좀 많이 쏠려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경제 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그렇지만 사실 이주열 총재는 상당히 선을 긋고 있는데 금리 인하는 없다. 하지만 이제 작년 11월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만약 한다면 11월에 할 거다. 그리고 하반기에 현재 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제 2분기 만약 경제 성장률이 만약 예상치보다 많이 밑돌게 된다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대응을 못했다라는 비판 여론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은 어느덧 이제 빠르면 5월부터는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름 정도에도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통상적으로는 그래도 금리 인하나 인상 전에 소수 의견이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5월 금통 이후에는 7월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빠르다면 7월에 금리 인하가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일각의 좀 주장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율과 더불어서 이제 금리까지 어떻게 이제 조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증권부 신항석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환율 급등은 오버슈팅이라는 그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고환율이라는 점이 되겠죠. 그만큼 한국 경제가 어렵다는 그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처방전에 대한 그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네요.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검색어 김은별 기자입니다.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주요 뉴스를 한눈에 보여주는 뉴스통 검색어 8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검색어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검색어가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 어제 이어서 유류세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합니다. 이에 따라서 휘발유 유류세는 이날부터 리터당 65원, 경유와 LPG 부탄은 리터당 각각 46원과 16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하는 한시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하는 대신에 인하폭을 축소하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전면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7위에는 김양호 삼척시장 올라와 있습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이 채용 비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김 시장과 삼척시청에 근무하는 과장은 한 골프장에 이 김모 씨를 생활체육 지도사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6위에는 진각종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80만 신규를 교도를 보유한 이 종파 중 하나인데요.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진각종에서 직원 성추행 및 헌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5위에는 하나 면세점 올라와 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면세점 사업이 영업 3년 만에 누적 적자 1,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면세 사업 특허권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 63빌딩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던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지난 2016년 이 178억 원의 손실을 낸 후 매년 적자를 거듭하다 2018년에는 66억 원까지 적자폭을 개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내 면세점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중국발 사드라는 외부 변수가 생기며 오는 2020년까지던 사업권을 일찍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면세점 사업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보따리 이상의 매출을 기대는 구조로 변하고 또 정부는 시내 면세점 추가 출점까지 예고해 업계 지각 변동이 예측됩니다. 4위에는 근로자의 날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이 바로 근로자의 날이라 이 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업무는 좀 이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3위에는 이준석 올라와 있는데요. 잠시 후 1위와 살펴보시겠습니다. 2위에는 삼성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자회사 임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위에 한국당 해산청원 보시겠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개최 9일 만에 동의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국당의 이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가 됐는데요. 이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에 발목 잡기를 하는 등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얻은 PC방 살인 사건의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의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이 한편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 숫자가 무의미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오늘은 뉴스통에 올라온 8가지 검색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검색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에는 2가지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왔고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는 바로 이 비마무리 반도체 관련돼서 이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선포식이 좀 있는데요. 이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산업부 권한나 기자입니다. 권 기자, 알려진 바대로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부문별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컨퍼런스 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이어졌는데요.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경기 하락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사업부는 서버 업체들의 재고 조정으로 수요 약세가 지속되면서 영업이익이 4조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11조 5,500억 원 대비 64.33%, 전분기 7조 7,700억 원 대비 46.98%가 급감했는데요. 비메모리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AP 수요에 적극 대응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설명입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은 주요 거래선인 모바일 시장의 수요 감소에 판가 하락이 더해지면서 3년 만에 분기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나마 IT 모바일을 담당하는 IM 부문과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CE 부문이 선방하면서 더 이상의 실적 하락은 방어했다는 평가입니다. IM 부문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10의 판매 호조로 매출 27조 2천억 원, 영업이익 2조 2,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신제품 마케팅과 중저가 라인업 교체 비용 등으로 수익 개선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CE 부문은 프리미엄 TV 판매 확대와 의류청정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뉴라이프 가전 판매 호조로 매출 10조 400억 원, 영업이익 5,4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개선됐습니다. 지난 2007년 인수한 자동차 전장업체 하마는 매출 2조 1,900억 원에 영업이익 1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 투자는 4조 5천억 원 규모인데요. 반도체 부문이 3조 6천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8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가전을 제외하고 다 부진했네요. 2분기에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이재용 부회장의 고민이 상당히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 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또 중요한 행사가 있죠. 대통령도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행사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오늘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출하식이 열리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정부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4일 비메모리 분야에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데 이어 정부에서도 산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겁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민관이 공조하는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비메모리 육성에 공을 들이는 것은 메모리 시장의 위기 상황과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체 수출의 20%를 반도체가 차지할 만큼 반도체 의존도가 높지만 그동안 메모리 중심의 투자에만 편중돼 왔습니다. 비메모리의 경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시황의 영향도 적게 받는 편이어서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통해 쌓은 초격차 기술력을 통해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빠르게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삼성전자가 선보이는 비메모리 제품의 경우 극자외선 기반의 7나노 공정으로 양상되는 세계 최초 제품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비메모리 분야의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7나노 공정 양산은 성공시켰지만 차세대 기술인 EUV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7나노 공정의 다음 세대인 5나노 공정 개발도 성공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정부가 큰 틀에서 비메모리 사업을 어떻게 이제 지원하게 될지 그 여부가 이제 오후에 나오게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속 조치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좀 더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이 비메모리 육성을 위한 그 의지가 결실을 어떻게 이루는지 이제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뉴스동 한라인이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피셔 효과입니다. 미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이는 금리 차이를 전망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각국의 금리 차이는 결국 환율의 변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셔 효과는 환율의 변동을 예측하는 데도 많이 쓰입니다. 피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목금리 격차는 단지 인플레이션 예상치의 차이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를 들어 실질 수익률이 연 4%이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9%, 영국의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13%라면 미국의 명목금리는 13%, 영국의 명목금리는 17%가 됩니다. 이 피셔 효과는 환율 예측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죠. 바로 국제 피셔 효과라고 부릅니다. 국제 피셔 효과란 두 나라 간의 명목 이자율 차이는 환율의 기대 변동률과 같다는 이론입니다. 국가 간의 실질 금리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국가 간 명목 금리의 차이는 통화 간 기대되는 환율 변동과 같아진다는 이론이죠. 국가 간 실질 금리는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두 나라 간 명목 금리 차이는 통화 간 기대되는 환율 변동과 같아진다는 이론으로 명목 금리와 환율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제 피셔 효과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은 피셔 방정식과 구매력 평가설에서 비롯됩니다. 피셔 방정식은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의 합이죠. 국제 자본 이동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없다면 위험 중립형의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곳에 자금을 운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국의 이자율이 동일하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이자율이 높은 국가로 자금을 이동할 것이고 결국 국가 간 실질 금리는 동일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효과에 따르면 양국 간 명목 금리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나라 간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자본 이동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없다면 위험 중립형의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곳에 자금을 운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국의 이자율이 동일하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이자율이 높은 국가로 자금을 이동할 것이고 결국 국가 간 실질 금리는 동일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효과에 따르면 양국 간 명목 금리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나라 간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요일이죠. 화요일마다 조성목 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바로 빚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내 자산 관리, 재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단계 나아가서 점검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남자 조성목 서민금융연구 원장 겸 FPSB 부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뭐 이제 재무설계에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설계는 뭐 많은 분들이 뭔지는 아실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보면 또 재무설계사라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또 많이 활동하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재무설계사,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그 분들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재무설계라는 것은 우선 그 현재 그 자기 재산 상태나 네. 그리고 이제 미래 소득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요. 이제 가족 형성기라든가 그다음에 가족 성숙기, 네. 이제 은퇴 후에 그 노후 설계까지 포함한 그 생애 주기별로 재무 목표를 세우고요. 이거를 이제 달성하도록 그 자금을 준비하고 지출하는 계획을 이제 세우는 것을 재무 설계라고 하고요. 네. 그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을 재무 설계사라고 합니다. 네, 재무설계사.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제 2015년 4월부터 그 국제 공인된 그 재무 설계사를 통해서 금융 자문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금융 감독기관까지도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재무 상담을 해주는 상황까지 오게 됐죠. 네, 아무한테나 설계를 받으면 안 되고 정말 이제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재무 설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이 재무 설계
말은 또 많이 듣는데 또 재테크와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테크라고 보통 이해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테크 하면 정말 우리 TV 광고에 뭐 부자 되세요. 그렇죠. 그럼 뭐 돈을 많이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재테크는. 네. 근데 비해서 이제 재무 설계라는 거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장만해야 된다. 그러면 그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플랜을 짜주고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재무 설계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 설계라는 거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무 설계의 1차적 목표는 이제 한 개인이나 가정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자금을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 학자금, 그리고 뭐 결혼 자금, 이제 주택 구입 자금,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재테크, 뭐 부자 되세요 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했던 그 네. 광고는 정말 이제 재테크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정말 앞으로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설계를 해주는 게 이제 재무 설계 과정인 거고. 근데 이제 재무 설계하면 뭐가 있어야 재무 설계를 할 것 같고 그래서 부자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서민들도 이 재무 설계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자분들은 뭐 재무 설계를 안 해도 이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서민들의 경우에는 더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이제 조성장, 뭐 조기 은퇴, 네. 또 수명까지 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불안 요인들이 더 큰 것이 이제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경우에는 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서민들은 자산 관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위험 관리까지 같이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전문가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주식도 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라. 뭐든지 뭐 전문가에게 뭐 부동산도 그렇고 상담을 받아라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의 이제 재무 설계도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만큼 뭐 서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게 이제 재무 설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재무 설계 상담에서 필요한 특별하게 조금 더 필요한 뭐 세대나 직업군이 좀 있을까요? 재무 설계는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용돈 기입장 쓰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다 재무 설계인데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대학생 대출, 대학생론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이제 학교에서 그렇죠. 학자금 대출.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이제 거의 필수 과목 비슷하게 재무 설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학자금 대출이 문제가 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돈만 지원할 게 아니고 네. 이런 재무 설계 교육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스스로 이렇게 재무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했으면 네. 좋겠고 또한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지요. 뭐 55년부터 63년생 네네네. 이건 사실 이분들과 저도 이제 그런 세대지만 은퇴 준비를 사실 거의 준비를 못한 못해서. 상태에서 이제 네. 은퇴기를 맞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남은 자금 가지고 어떻게 이제 100세까지 버틸 것이냐. 요즘 뭐 이런 120세 시대라고도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50세 은퇴해서 정말 그만큼의 시간을 어떻게들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분들이 사실은 이제 재무 상담이 필요하고요. 이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무 설계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고객들이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 다른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철저한 프로세스에서 고도화된 금융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소비자들에게 지금 가장 인정받는 제도로서는 이제 국제 공인된 CFP 자격하고 네. AFPK라고 자격이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CFP 자격 같은 경우는 네. 세계적으로 한 18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투자, 뭐 세금, 보험, 뭐 네. 부동산, 뭐 상속에 이르기까지, 뭐 윤리까지도 교육을 이제 받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지금 의무화된 교육 시간이 280시간입니다. 280시간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9시간 동안 시험을 치러가지고, 그러면 다 그 자격을 주냐, 그것도 아니고, 이제 또 3년 동안 그 실무 경험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러면 자격만 있으면 되냐, 전문 지식만 있으면 되냐 하면 그게 또 아니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윤리교육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복잡하네요. 2년마다 한 번씩 윤리서약을 합니다. 윤리서약을.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국 FPSB라는 그 네. 우리 기관에서 이분들에 대한 그 자격에 대해서 이제 뭐 윤리를 잘 안 지켰을 때는 자격 박탈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네. 그 이제 자격 정지도 시키고 그 뭐 자율 규제 기관인 셈이죠. 그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재무 설계 전문가는 고도화된 뭐 아니면 진짜 양심적인 그런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뭐 보험을 팔게 된다든가 유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윤리 서약을 하기도 하고요. 이 금융은 무엇보다도 정직과 신뢰를 먹고 사는 산업이에요. 네. 거짓말 시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폰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간혹 그런데 또 개입된 그 상담사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감독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신고나 제보를 받았을 때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정지도 시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고객 우선주의 원칙이랄까요? 이런 걸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CFP, AFP 외에도 네. 정부에서 지금 인정한 그 채무 상담 할 수 있는 그 국가 공인 신용 상담사도 있고요.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민금융연구원에서 하는 가정경제 주치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채무 정리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정말 뭐랄까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중요한데 네. 아니면 상담이 중요하고 그 재무 설계가 중요한데 그런 전문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무 설계 뭐 자격증 뭐 이렇게 재무 설계사 하면 CFP랑 AFPK인가요? 네. 이렇게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뭐 서민금융연구원에서 하는 뭐 주치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분들을 활용을 해서 재무 상담을 좀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FP나 이 AFPK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뭐 상위 기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상위 뭐 자격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CFP는 이제 국제 공인 재무 설계 전문가라고요. 국제적으로 인정을 국제적으로 받는 거고. 지금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18만 명 정도가 있고요. 네. 그런 국제적인 규정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AFPK는 그보다 조금 국내에 이제 실정에 맞게끔. 그러면 AFPK 가지신 분들이 CFP를 그렇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AFPK를 거쳐서 네. 그러네요. 더 이제 3년 정도 뭐 실습을 거치고 또 고도화된 시험을 봐가지고 네. CFPK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분들 이제 관리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원장님이 그렇습니다. 몸담고 계시는 FPSB가 있는데 지난 부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을 때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그 기간 좀 잠깐 좀 언급을 해주세요. 지금 이 자격증 가신 분들이 이제 CFPK 같은 경우는 4천여 명, AFPK는 한 2만여 명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도 이제 뭐 은행 같은데 이렇게 채용 공고에 보면 뭐 CFP 자격증 우대 뭐 이렇게 돼 있고도 하고요. 전에는 이 승진하려도 이런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객 상담하는 PB센터나 이런 데서는 그게 자격증이 좀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그 정도로 우대를 받았던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대출을 해주고 회수하고 이런 데만 집중할 게 아니고 그분의 그 재무 상담을 철저히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대출도 하고 보험도 권유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 설계 실질적으로 이제 받고 싶으신 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무 설계를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감독원에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무료 자문 서비스 해가지고 뭐 1332로 전화를 해서 뭐 금융 자문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제 온라인 상에서 홈페이지에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뭐 간편 진단이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정밀 진단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금융 회사에 가면 대부분 다 자격증 보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 네. 내지는 뭐 PB 센터에 이런 네, 분들 네.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CFP나 아니면 AFPK 네. 자격증을 가졌는지 확인하시고 네. 그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한국 그 FP 협회라고 있습니다. 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이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사실은 그 내가 상담을 받으면 뭐 문제 있어서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잘 안 가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용이 또 부담스러워서 네네. 안 가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저희 그 국가 그 국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기재부에서 하는 거. 네네. 거기에 제가 이제 지금 자영업자들 640만 자영업자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필요한데 상담사한테 그래서 바우처를 좀 주자 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1,413개 제안품 중에서 1위예요 지금. 공감 네. 이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제도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앞으로 정책 방향은 지금까지는 공급 위주 자금만 네. 주는 걸 위주였다면 앞으로 상담 내지는 컨설팅 위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제도 같아서 또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잘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조성호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정답부터 공개해드리죠. 자, 어제 정답은 지방 분권이었습니다. 이명심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문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의 재정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부터 자문 받는 과정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 오셔서 먼저 구독해 주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에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세요. 정답 남겨주실 때는 이메일 주소 함께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톡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결혼을 했어. 그럼 나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한다는 거야? 이건 방울쇠! 그녀는 방울쇠야. 오직 암컷 방울쇠만이 이렇게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나도 방울쇠의 습성을 본받을 수만 있다면 하지만 난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지금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어. 그녀는 이 관계가 마음에 드는 걸까? 난 이 관계가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아. 아름다움과 추함의 본질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추함에는 동정심을 갖지만 아름다움에는 원인 모를 미움이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 아멜리 노통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소설 추남 미녀가 연극으로 옮겨졌습니다. 연극 추남 미녀는 천재 조류학자로 성장한 추남 데오다와 눈부신 외모로 멍청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감내해야 했던 미녀 트레미에르의 운명적인 만남을 재치 넘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얼핏 보면 추남과 미녀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특별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자신들의 미추의 굴레에 가두어 평가하려는 세상에 반기를 들고 진정한 자유로움을 찾아 떠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멜리 노통부가 사실 샤를 페로의 노가모리 리케를 자기화시켜서 썼던 또 그 원작을 가지고 저희가 또 저희 2인극으로 올리면서 저희가 특별히 바꾸려고 노력한 건 아니고요. 이제 엔딩 지점들이 사실은 원작에는요, 이 데오다와 트레미의 뒤에 이야기들이 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엔딩 지점들을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고 끝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만남의 어떤 표현을 좀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번 연극에서는 소설과 좀 다른 점은 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남녀 배우 단 2명이 출연해 극을 이끌어갑니다. 극중 인물들의 다양한 감정과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 사이의 갈등과 사랑의 본질을 보다 면밀히 엿볼 수 있는데요. 천재 조류학자인 데오다 역에는 문제적 인간 연산, 로베르토 주코 등에서 인상적인 열연을 펼친 백성광이 맡았습니다. 보석보다 아름다운 외모의 모델 트레미에르 역에는 뮤지컬 베르나르다 알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연극 보도지침 등에서 호평을 받은 정인지가 맡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작품을 하면서 조금 알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더 덧붙여지기도 하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나를 솔직한 나로 있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이 사람을 위해서 꾸민다거나 무언가 이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가 그를 혹은 그녀를 만나도 나로서 있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말하는 것처럼 데오다는 못생겨서 힘들고 프레임에도 예뻐서 힘든 어떤 그 굴곡들, 그 굴곡들 끝에서 서로가 만났을 때 이상하게 운명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공연 중에서 운명이라는 감각을 느끼는 건 참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미덕이 아닐까, 그렇게 사랑이 만나지면 참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실력파 배우로 인정받는 백석광과 정인지의 열연이 펼쳐집니다. 등장과 퇴장이 거의 없이 90분간 두 사람의 재능과 열정만으로 무대가 채워집니다. 특히 배우 정인지는 총 20여 개의 역할을 홀로 종횡무진 연기하면서 무대에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배우 백석광 역시 지난 2001년과 2004년 동아무용 콩쿠르에서 각각 금상과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요. 본인의 장점을 살려 무대에서 섬세하면서도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의미 전달에 힘을 보탭니다. 사실 연습실에서는 옷을 막 갈아입거나 체인지를 막 실제로 가지 않아서 막 더 다양하게 막 더 디테일하게 더 빨리 막 등장하고 했었는데 조용해요. 정말 약간 무대 위에 와서 연출님께 뒤통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사실 처음에 걱정이 너무 많았었어요. 이게 변화하는 시간 동안에 혹시 이게 빨리 등장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근데 하면서는 훨씬 더 이게 효과적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이대웅 연출은 원작 새로 읽기라는 컨셉으로 연극과 뮤지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소설 보물섬에 이어 명작 소설을 연극화한 두 번째 작품입니다. 또 이대웅 연출은 앞서 삼국사기의 도미설화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뮤지컬 아랑가를 연출했는데요. 당시에도 배우들의 등 퇴장이 반복되면서 감정의 변화를 세련되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대웅 연출은 새로운 시도를 끊임없이 펼치고 그 속에서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우리 사회의 정형화된 사고를 타파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추남미녀의 프로그램에도 썼지만 전형적인 못생긴 남자와 이쁜 여자가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연극을 보시다 보면요. 못생긴 남자와 이쁜 여자가 만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자신이 또 다른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만나는 이야기라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공연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뛰어난 독창성과 신랄한 문체를 자랑하는 아멜리 노통부의 소설 추남미녀를 읽은 뒤 연극을 감상하신다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숨은 의미는 물론 몰입도도 높일 수 있어 극의 재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연극 추남미녀는 오는 5월 19일까지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김선영의 뉴스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목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